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은 토요일이고 한국은 일요일입니다. 위켄드 리뷰 오늘의 미국에서 토요일에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 미국의 한 주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조금 리뷰를 하면서 제가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미처 시간이 없어서 또는 방송 준비해놓고도 잊고 전해드리지 못한 것까지 이제 함께 조금 리뷰에 넣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북한에 관해서는 따로 또 정리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 특히 북한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고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이번 주에 그 본인의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지적을 했으니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그 뒷부분에서는 미국에도 수많은 재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학들은 그 대학 자체에 기금이 많은데 동문이 내는 것도 있고 어디서 그 받아오는 인다우먼트라는 게 있잖아요. 유명한 대학이면 대학일수록 그 자금이 굉장히 많은데, 대학과는 또 달리 미국의 어떤 무언가를 연구하는 재단이 기업과 연관이 돼서 사실은 그 연구 자체가 기업에 그 득이 되는 이해 상충 부분이 상당히 많다 하는 내용을 미국 언론이 아니라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 좀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항상 그 뉴스가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나 굿 뉴스보다는 어찌 보면 배드 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러나 미국에서 굿 뉴스가 있어요. 뭐 자연과 연관돼서 사람과 연관돼서 그런 것까지 함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그 미국에서 그 가장 컸었던 그 여러 가지 이슈 가운데 하나는,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께 헤드라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러가 발생한 지 9.11 테러요. 16년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잊지 않고 발생했었던 세 군데, 뉴욕과 국방부와 펜실베니아 그쪽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 테러를 적게 줄이려고, 더 이상의 테러를 막아보려고 세 군데에서 일어났지만 시간 차이가 약간 나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 무슨 일인가가 일어난 것을 안 사람들이 펜실베니아 비행기 안에서는 이제 그 비행기 해커와 몸싸움을 하고 등등 했었던 그런 스토리들을 부통령도 전해줬고, 또 그 대통령도 그 여러 가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인명을 보호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허리케인 얼마는 플로리다주, 그 전에 텍사스주에서 하비가 지나갔습니다만은 예상보다는 강도가 약했고, 그러나 예상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같은 주이지만 그 플로리다주를 치고 갔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많은 슈퍼컴퓨터와 대단한 전문가들이 있어도 결정적으로 그 자연의 흐름이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흘러갈 때 나중에는 파악이 되겠지만 그 당시에 그 파악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도 느꼈고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것, 그와 함께 이제는 그 허리케인이 꼭 그 바람과 기온과 수면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서로 그 작용, 상승, 하강 작용을 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기후 변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상당히 미국에서 지금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제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주 전체의 인구가 2,200만 명인데 뭐 거의 3분의 1 정도가 전기 공급을 받지 못했잖아요. 며칠 이상을. 그래서 이제 보다 그 허리케인 같은 것도 자연의 인간에 대한 공격도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 공격을 견딜 만한 미국이 그런 기간 산업 을 갖고 있는가, 바람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전기 공급책을 갖고 있는가,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것을 마련해야 되는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 허리케인 이슈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 본인은 지금 공화당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만요. 민주당 그 지도부들과 원래 잘 그 맨하탄에서 사업할 때 알고 있었던 사이이기는 합니다만은 한 가지 이민 다카 이슈뿐만이 아니라 세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의원들과 더 잘 맞는 것 같고 이번 주에 일어났었던 일 가운데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의 반응이나 대통령이나 민주당도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그 다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카 그 자체가 뭐 어렸을 때 부모 따라서 서류 미비자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교육받을 때는 이제 예전에는 다 무상으로 묻지도 않고 답하지도 말고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어떤 그 지역구에 따라서 인종 분포에 따라서 그런 것을 거부하는 곳도 생겼었고 그러자 법원이 개입을 해서 아니다. 어린아이들의 교육은 무조건 시켜야지 된다. 공립학교에서만은. 그렇게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서류 미비자였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미국에서 교육받았죠. 영어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이민 와서 여러 가지로 미국 문화 뭐 여러 실정에 잘 몰랐던 그런 부모들을 언어로서 5살짜리, 4살짜리가 집에서 뭐 공과금이 어떻게 잘못됐고 뭔가 고칠 일이 있고 할 때 업무를 볼 때 부모님 통역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온 아이들은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쫓아버릴 수가 있는가 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도에 다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추방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면허증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일도 할 수 있게 하고 이것을 2년마다 다카 카드를 갱신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운전면허증도 왜 주게 되는가? 이것도 사실은 서류 미비자가 아니라 진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예를 들어 2살 때 미국에 와서 부모는 서류 미비자지만 미국에서 자라서 뭐 한 18살, 19살이 돼서 일할 나이가 됐다고 해보면 그 사람이 서류 미비자이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 안 하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하니까 운전면허증도 없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은 뭐 배상금도 배상금, 보상금도 보상금이지만 서류 미비자라는 게 들킬까봐 뺑소니 운전자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서로를 보호하자 하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카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없애겠다. 6개월 기간 줄 테니까 의회에서 좀 방법을 찾아봐라. 그 이후에는 다 추방 대상이 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뭐 하루 이틀인가 있다가 민주당의 그 지도부들과 함께 민주당은 항상 소수 또 그 이민자들에게 좀 온정적이잖아요. 물론 공화당에서 볼 때는 이민자들이 당신들에게 표를 많이 주잖아.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미국이 내세우는 가치는 이제 약자 편이고 공화당은 뭐 기업이라든가 부자라든가 여러 가지 그 힘이 기득권이라고 나쁜 뜻에서가 아니라요. 기득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그런 기득권의 그룹에서 법대로 일을 처리하면서 그들이 그 모든 그 사회에 기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공화당이잖아요. 해서 이 다카를 지키자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민주당의 지도부와 함께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언제까지 아주 좋게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회담을 하고 저녁을 잘 먹고 나와서는 하는 얘기가 다르거든요. 민주당에서는 다카 이것 뭐 완전하게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 말을 따져보니까 완전하게 합의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서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이 젊은이들을 보호할 뜻이 있다. 우리하고 그렇게 동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또 그 다음날 당장 언제 합의를 했는가 언제 협상을 했는가 그런 것은 없었다. 물론 얘기가 있었지만 뭐 더 추가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멕시코와 미국과의 사이에서 벽을 쌓는 것도 이미 시작된 것도 있다. 그런데 그거는 그 나중에 이제 그 벽 쌓는 일은 나중에 확실하게 더 눈에 띌 정도로 그 진행이 될 거야.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결론적으로는 뭔가를 민주당과 일을 하고 있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나카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서류 미비자들을 그동안 가만히 두고 보면서 그들에게 화장실 청소도 하라고 하고 얼굴 하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니까요. 청소도 하고 더러운 거 손에 묻는 일은 다 하고 돈 조금 받고 그리고 군대에 미국이 징병제가 아니니까요. 군대에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니까 뭐 이라크 전이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다, 미군도 많이 숨졌잖아요. 그런데 가는데도 그 이제 그 ROTC라든가 이런 그 서류 미비자들도 많이 그 리크루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리크루트 대상이 된 사람들은 이미 나는 서류 미비자입니다 하고 정부에 서류를 제출해 놓은 셈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카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의회에서 어떤 처리를 6개월 안에 해주지 않으면 정부에 그 저 서류 미비자거든요 하고 서류를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과연 그 공화당 대통령은 민주당과 어디까지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데, 원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강한 그 강성구 우파 공화당하고는 맞질 않습니다. 개혁당인 적도 있었고 무소속이었던 적 오랜 동안 민주당이었었고요. 이 공화당은 3번 들어왔다 나갔다 다시 이번에 들어온 이렇게 당적을 뭐 4가지를 가지고 여러 번을 바꾼 그 트럼프 대통령인데, 분명한 것은 자연스럽게 민주당 성향이고 여러 이슈에 있어서도, 그리고 절대로 그 공화당의 강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의 극우라고 할 수 있는 페이트릭 뷰캐넌 같은 사람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중도와 초당적인 그 어떤 그 연합체 구성 같은 것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한 9개월 정도 계속 그 뉴스를 팔로우업 하다가 보니까 아무도 모른다가 답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인들 알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점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도자이기 때문에. 연애할 때는 정말 밀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연애할 때도 뭐 계산하면서 밀고 당기는 것도 싫어합니다만은, 왜냐하면 계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인위적이지 않고 좋아서 막 좋다 하면 어때요? 잉글리드 버그만이 이 그 스크린에 나왔을 때 소피아 로렌 같은 사람도 아주 그 찬란하게 아름다운 것은 사랑할 때 열정적으로 나 이만큼 사랑하는데 요만큼 좋아한다고 보이면서 상대를 애달게 해야지, 이렇게 연기 안 하잖아요. 그냥 다 온전히 쏟아붓잖아요. 연애할 때도 심지어 그런 것이 있는데, 물론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내추럴 웨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다쳤다가 몸을 고칠 때도 자연스러운 그 힐링 방법이 좋다는 것은 사실은 뭐 양방 의사, 한방 의사 다 그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뭐 어떤 때는 계산을 하기도 하고 상대가 내 마음을 알 수 없게도 하고 할 때, 미국이라는 나라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지도자의 마음을 알기가 힘들죠. 그러면 그 나라도 정책을 입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조차도 30분 전에 이 말하고 30분 뒤에 이 말한다는 것은 본인의 마음도 때로는 나도 모를 수가 있고, 그리고 모르는 것도 당연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수십 년 동안 그 녹록하지 않은 생활을 해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게 많잖아요. 많은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가운데서요, 수십 년 동안 뭐 그가 이런 생각을 했고 변치 않은 철학이 있다 수십 년 동안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덫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변치 않는 정치 철학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이었다, 개혁당이 아니라 개혁당이었다, 다시 무소속이었고
공화당이었다. 다시 무소속이 됐다가 또 공화당이 됐다가 나왔다. 공화당이 됐다. 수십 년 동안 변치 않는 철학을 갖고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어떠한 그 손해를 보든지 손해를 당하면서 못 먹고 못 사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까지 민주당과 초당적인 뭐 협치 내지는 연합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가 이제 좀 정치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사회적인 문제로 가자면 UC 버클리와 하버드의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다 전해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요. 미국의 지금 현 사회를 보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먼저 그 UC 버클리를 보면은 간단하게 그 말씀드려서 UC 버클리에서 아주 그 극우 보수적인 35살의 그 벤 그 샤피로라고 요즘 뭐 너무 많이 그 듣고 계시는 인터넷 뉴스 매체 브레이트바트에서 일을 했지만 브레이트바트가 자신들의 정당한 정당한 취재 활동을 하던 취재 기자를 보호하지 않고 트럼프 후보를 보호했다 해서 브레이트바트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젊은 사람이지만 하버드 법대 졸업했고요. 우파예요. 이 사람이 UC 버클리라는 아주 진보적인 대학교에서 연설을 하기로 결정이 돼서 그 대학교에서 뭐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런 연사들의 극우파의 연설이 있을 때마다 학생들이 시위하고 하니까 그 시위 진압 비용으로만 150만 달러를 썼고 이번에만 60만 달러를 썼습니다. 콘크리트 벽을 만들어서 그 벽을 딱 다 이렇게 쳐놓는 거예요. 장애물을 쳐놓고 시위대들이 요즘 민주당의 시위대 가운데서 꼭 민주당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파에 반대되는 기념으로 좌파의 극좌 시위대 가운데서 안티파라는 파시스트에 반대한다는 안티파라는 그룹이 있는데 소수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그룹이 시커먼 옷을 입고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가 폭력을 휘두르는데 백인 우월주의자, 네오나치, KKK단이 총을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서너 개씩 가지고 휘두르는데 우리는 하면서 그들의 뭐 반대한다, 뭐 그 또 독재에 반대한다 하면서 역시 안티파도 무력, 뭐 야구방망이 같은 것도 갖고 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UC 버클리, 그 버클리 시에서 그날 하루는 사람들 뭐 야구방망이도 갖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했거든요. 그렇게 결국은 연설이 성사가 됐습니다. 성사가 됐는데 안티파가 그 시위장에도 가지 않았고요. 이것은 그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기뻐할 일이죠. 민주당 자체가 지금 그 안티파 때문에 그들을 민주당으로 보고 있고 보고 싶어하고 하기 때문에 저 안티파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데 하는데 안티파가 그날 안 나타나 줬어요. 워낙에 UC 버클리 측에서 또 그 시리 오브 버클리에서 준비를 잘한 거죠. 해서 이 벤 샤피로의 안티파들의 그 극단적인 뭐 시위와 무력 사용과 막 그 안에서 비난을 했는데 머쓱해진 거죠. 뭐 바깥에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날은. 그리고는 벤 샤피로라는 연사와 얼마나 그 진보적인 학생들도 많지 않았겠어요? 이 연설 자체는 UC 버클리에도 공화당 학생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지만요. 민주당에 비해서 공화당 이제 그 학생 클럽이 주최를 했고 지난번에는 몇 번인가 학교에서 너무 시위가 격렬하니까 그 브레이트바트의 그 편집장이었던 아주 그 젊은 동성애자 그 편집장이죠. 밀로 이아노폴로스라는 그 연설을 그 취소시키기도 했고 또 다른 그 여성 그 커멘테이터의 연설도 취소시키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성공이 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UC 버클리는 1960년부터 표현의 자유 운동이 시작된 곳이다. 그런데 그 운동이 시작됐던 그 홀도 이번에 문을 닫았거든요. 시위가 겁나서. 어쨌든 평화적으로 이것은 끝났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UC 버클리에서 거친 몸싸움 없이 극우파 연사가 와서 자신의 그 주장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말하자면 객원 연구원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는데 연구원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1년, 뭐 2년, 뭐 짧으면 6개월, 3개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객원 연구원은 단 하루 몇 시간 와서 연설하고 사람들이 그 연설을 듣고 여러 가지 질문과 토론으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연사 가운데 한 명이 9명의 연사가 있었거든요. 뭐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 캠페인을 했었던 사람까지 합쳐서 그 9명 가운데 첼시 매닝이라고 원래 이름은 남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복역 중에 감옥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요즘 화장도 여성처럼 하고 원래는 머리도 길게 했다가 최근에 헤어컷 했더군요. 아주 짧게. 첼시 매닝 전 일병이었었죠. 이제 군에 복무하면서 이라크 전쟁에 관한 미국의 비밀 그런 그 문서 같은 것을 위키릭스에 많이 전해줘서 위키릭스가 그것을 줄줄줄줄 다 이제 공표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객원 연구원으로 이제 포함을 시킨다. 원 오브 댐에 포함을 시킨다. 하버드가 발표를 하니까 목요일이었어요. 그날 하버드에 가서 연설을 하기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오 현 CIA 국장이 이건 아니지. 우리 그 CIA 요원들을 이제 국가 공무원이고 기밀을 다루고 하잖아요. 다 우리를 그 정말 그 업수히 여기는 거지 하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이런 데 초대를 할 수가 있어? 하고 캔슬해 버렸습니다. 본인의 그 연설하는 것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아예 객원 연구원에서 빠져나와 버렸어요. 전 그 CIA 국장 대행입니다. 그러자 하버드에서 그 케네디 스쿨 학장이 참 우리는 이런 것을 기획한 데는 그 사람의 행위가 아주 그 행위를 존중한다던가 그 행위와 우리가 뜻을 같이 한다는 것도 아니고 설령 혐오스러운 행위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그들의 얘기를 듣고 함께 그들에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결정이 실수였다 하면서 이 첼시 매닝을 초대하는 것은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동부에서의 그야말로 그 아이빌리그 대학교, 하버드, UC 버클리, 뭐 아이빌리그는 아니지만 아이빌리그와 뭐 같은 뭐 버금가는 거죠. 이 공립학교니까요. UC 버클리는 이런 그 미국에서 동부와 서부에서 최고의 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대학에서 한 곳에서는 표현의 자유, 또 한 곳에서도 표현의 자유네요. 표현의 자유가 돈 많이 들이면서 하루 방어 비용으로만 경비 비용으로만 60만 달러를 들리어서 성공을 했고 하버드에서는 그냥 이것을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 대통령이 두 가지를 했는데 대통령이 여전히 버지니아주 그 샤롯츠빌에서 백인 우월자들이 시위할 때 그 백인 우월주의에 반대하면서 이제 시위했었던 32살의 아무런 그 무장도 하지 않은 여성이 백인 우월주의자가 탁 몰고 그냥 밀어붙인 차에 치여서 숨진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양측에 다 책임이 있고 양측에 좋은 사람이 있고 양측에 나쁜 사람이 있다고 동등하게 비교한 뒤에 야단 맞고 내 뜻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 하고 얼버무렸다가 다시 엊그제 거봐라 내가 말한 거 똑같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대통령이야.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그 똑같은 시점에 역시 공화민주 상원과 하원에서 대통령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이제 꼭 서명을 하든지 안 하든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결의안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 결의안이 백인 우월주의자 KKK 신나치와 다른 그룹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 대통령과 대통령이 이끄는 그 내각 장관들도 그런 것이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지 되고 특히 연방법무부는 그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야지 된다. 이게 그 결의안의 내용이었고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똑같은 걸 가지고 말도 이랬다 저랬다. 행위도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미국의 왜 예전에 코리안 아메리칸이 쓴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소설이 Reliable Taxi인가? 네, 코리안 아메리칸이 썼었어요.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Reliable Taxi.
의지할 만한 믿을 만한 택시 뭐 이런 그 아버지가 택시 기사였던가 그런데요. 그런 소설이 있었거든요.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대다수의 국민들과 대다수의 세계 지도자, 세계인들에게는 의지할 만한 그런 그 지도자 자리는 좀 그 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좀 인상적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조 바이든 그 부통령이 뉴욕타임즈에 기고문을 보냈잖아요. 미국의 그 가치를 다시 그 되찾기 해서 잠깐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미국이 파워풀한 국가인 것은 미국이 힘을 많이 갖고 있고 뭐 무기 이런 그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를 차곡차곡 쌓고 양보하고 손해 보면서도 믿음을 향해서 지켜가고 원칙을 고수하고 하면서 이런 나라로 왔다는 그 이그젬플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미국의 힘이라면서 또 그 미국의 힘이 바탕이 되는 것은 모든 인간은 남자 여자 뭐 종교 얼굴 생긴 거 인종 뭐 출신 국가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도 미국은 완전하지 않아서 사실은 미국이 완전하지 않다. 내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다 하는 것은 미국 역대 지도자들 가운데 근대 지도자 가운데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많이 했었던 얘기예요.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도 아직 너무 불완전하지만 완전함으로 가는 길에 있고 그 완전함으로 가는 길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그리고 미국만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미국만 또 지키자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와 함께 가자고 하는 이런 것들이 미국의 파워이고 또 계속 해야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는 폐쇄와 그 배타의 문화가 불행하게도 퍼져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이어가기가 상당히 그 어렵기는 합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성공하려면 다른 나라는 져야 한다.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와 당신들, us and them, 우리와 그들로 구분하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도 옳지 않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를 비난하지 않는 대통령, 다카 프로그램을 없앤다고 발표를 한 정말 불필요한 잔인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국가가 그 국가 국민의 가치를 위협할 때 미국은 왜 그럽니까 하고 말해야지 됩니다. 국제사회에는 아직도 미국에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미국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21세기에도 미국은 그 같은 리더십을 이끌어갈 만한 포지션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앞에 말한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국의 가치 지키기, 되찾기, 지키기라기보다 되찾기, 지금 이미 좀 잃어버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고문을 써서 많은 분들이 보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정정해드리고 싶은 거, 정정이라기보다 첨부해드리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는요. 어떤 때 뉴스하고 나면은 급하게 저희는 항상 그 섹션별로 또 이렇게 시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해서 제가 이 부분을 마지막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중요하다기보다도 아무튼 꼭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11살짜리 그 소녀가 폴란드 신드롬 태어날 때부터 왼손에 그 중간 손가락이 없고 아주 그 기형이기도 하고 결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MLB의 그 메이저 그 야구 리그에서요. 그랬는데 또 전에 말씀을 안 드렸어요. 어떻게 이 소녀가 시구하는 것 보니까 아주 특별한 그 로봇 손을 갖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네바다주에 사시는 것 같아요. 유니버시티 오브 네바다에 가서 라스베가스 엔지니어링 팀에게 우리 딸이 왼손이 이런 결함이 있는데 로봇 손을 좀 만들어줄 수 있으세요? 하니까 그 대학교의 연구팀이 낚싯줄과
3D 프린터를 가지고 그 로봇 손을 만들어줘서 장갑 같은 로봇 손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소녀가. 그래서 이제 지난 2년 동안 아빠도 뭐 오빠도 뭐 집안이 전부 야구 집안이라서 어떻게 던지는지 잘 아는 거죠. 이 소녀는 집에 항상 텔레비전이 켜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 메이저리그 그 야구팀에서 내가 시구하는 게 꿈이다 하면서 지금 꿈을 이뤄가고 있는데 편지도 많이 보내졌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겠죠. 미네소타 트윈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뉴욕 매츠, 미라키 브루어스, 그리고 뭐 시애틀 마리너스 이런 데서 다 이 11살 소녀에게 3D 프린터로 만든 낚싯줄로 만든 로봇 손을 장갑 같은 손을 갖고 있는 이 소녀에게 시구를 해달라고 하는 이런 것도 미국의 모습이고요. 잠시 뒤에는 또 이 부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그 미국의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거의 책에 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MSNBC의 레이첼 메도우라는 그 방송 퍼스널리티죠. 앵커가 굉장히 지금 주목받고 있고 실제로 그 케이블 뉴스에서는 팍스가 넘버 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팍스조차도 얼마 전에 레이첼 메도우가 눌렀습니다. 역시 그 레이첼 메도우의 인터뷰는 다른 데의 인터뷰와 조금 다르더군요. 힐러리 클린턴 그 전 미국 대통령 후보가 여기서는 이제 북한에 관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래요. 트럼프 대통령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요. 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북한이 이번 주에 뭐 수소 폭발에 성공한 것으로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 모니터 그룹은 완전 분석하고 있고요. 당초에 파악됐던 것보다 2배 위력이 강해서 250킬로톤 히로시마 원자폭탄에 17배 강한 것. 그리고는 이제 핵실험장 뭐 다시 가동하는 듯하다 이런 발표가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있고 나서 하루 만에 또 이제 미사일 테스트를 해서 이번에는 괌을 위협했죠. 일본을 이렇게 상공을 넘어서 갔는데 2,300마일까지 갈 수 있는 괌은 이제 2,100마일, 2,113마일인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제 다시 유엔이 소집됐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원래의 지난번에 제재안도 미국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약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겠어요. 원유 같은 것도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게 북한에서 중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원유 수송로 같은 것도 너무 전혀 하지 않으면은 뭐든지 가만히 두면 썩고 뭐 부식되고 삭고 해서 쓰러져 버리고 그럼 다시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뭐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고 하고 또 그 북한과 그 중국과의 미국과의 3자 관계도 있고 해서 그것도 안 됐고 뭐 김정은 이름을 얘기하면서 뭐를 좀 벌 주는 것도 안 됐고 그렇게 됐고 어제도 말뿐이었죠. 뭐 거의 북한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비난한다. 오히려 이제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유엔에서 만나니까 그때도 이번 주에 없었던 해결책이 나올 리는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그래도 사람들을 주목시킬 만한 또 안심시킨다든지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 할 수 있을 만한 뭔가 말은 나오겠죠. 그렇게 됐고 그 사이에 또 뭐 한국에서 김정은 뭐 암살단을 뭐 훈련을 시키겠다는 한국 뭐 국방장관의 발표 이것이 또 미국이 완전히 허락을 할 것인가 아닌가 미국과도 뭐 협의를 해서 하겠지만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실미도에서 31명 뭐 고기회사 구두 닦기 범죄자 훈련만 해놓고 가다가 배 타고 어디로 가다가 그 당시에 미국과 뭐 중국 구소련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니까 돌아오라고 해서 돌아와서 다시 실미도에 가서 죽도록 3년 동안 또 뭐 훈련만 받고 나중에 버스를 탈취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뭐 경관과 싸우고 자신들을 훈련시킨 24명 가운데 18명을 사살하고 4명 살아남은 사람은 처음에는 북에서 내려온 공산당이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뭐 어떻게 했다가 결국은 4명은 뭐 사형당했고
그 사람들이 실미도에서 훈련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야당 그 정치인은 3년 감옥살이를 하고 했었던 이런 것을 이제 지금 다시 뭐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미국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원래는 한국의 국방장관이 먼저 말하기 전에 미국에서도 그 영국의 타블로이드 비슷한 타블로이드죠. 썬에 나온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주류 신문에까지 왔습니다. 뉴욕타임스까지 왔어요.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뭐 무기 파는 것을 허용을 하겠다. 무기를 팔고 싶다 이런 뜻을 밝혔고 그런데 크루즈 미사일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고 서로 저울질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죽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참의원이요, 그 안토니오 이노키 일본 참의원이요. 무슨 정치인이야. 그냥 뭐 레슬러고 엔터테이너지. 북한을 32번이나 방문했다면 이미 북쪽의 선전도구로 쓰여지는 것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데니스 로드맨과 비슷한 게 많아요. 미국에서도 데니스 로드맨이 김정은의 초대를 받아서 몇 번 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중요하게 뭐 무슨 들을 말이 있는가 하고 귀를 기울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어제 그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은 일본의 뭐 관방성에서도 이제 안토니오 이노키에게 이번에는 또 뭐 북한의 고위층 간부도 만났다고 하고 하니까 공산당에 만났다고 하고 하니까 뭐 본인의 얘기를 좀 듣는 것 같다. 왜 북한이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그 미국과 중국 다 다른 나라도 들어둘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안토니오 이노키의 얘기잖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레이티스트 뉴스고 힐러리 클린턴은 PBS 뉴스 또 그 MSNBC의 레이첼 메도우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국가안보팀은 혼란이라고 말하면서 본인이 국무장관이었었잖아요. 그 외무장관이요. 다른 나라로. 그래서 지금 외무장관이 렉스 틸러슨인데 보통 미국에서는 그 워싱턴의 전통이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수인계를 깔끔하게 충분하게 하는 것이 아무리 들어오는 당과 나가는 당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또 실무자잖아요. 대통령 그 자신들도 아니고 실무자니까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들이 이 미국 사람들 그 공직자들의 자존심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항상 힐러리 클린턴도 뭐 매들린 올브라이트에게 그 부시 대통령 시절에 그 국무장관에게 물론 같은 여자였습니다만 국무장관 그리고 뭐 콘도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이제 다 이런 것 매들린 올브라이트는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 때의 국무장관이었네요. 그래서 북한에 방문했었던 그리고 그 폴란드 출신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콘도리자 라이스 그 부시 대통령의 그 국무장관에게 힐러리 클린턴도 다 인수인계를 받았잖아요. 이게 워싱턴의 또 하나의 전통이거든요. 미국에서 새로운 행정부 전임자에게 뭐 다 지워버리고 뭐 서류 갈아버리고 숨겨버리고 그랬다가 잘못 나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인수인계하고 그리고 또 전임자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해주고 언제든지 또 이메일도 하고요. 힐러리 클린턴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콜린 파웰도 있었군요. 콜린 파웰 그 부시 시절의 국무장관과도 이메일로도 주고받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렉스 틸러슨은 본인에게 조언도 구하지 않더라. 틸러슨이 누구를 만나서 뭐 얘기를 듣는지 나는 모르겠다. 더군다나 이 렉스 틸러슨이라는 사람은 오일 사업했던 사람이지 이런 뭐 북한 핵 문제 같은 거 관심이 뭐 오일 값과 연관이 된다면 관심이 있었겠지만 큰 관심이야 없었겠죠. 그래서 이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 같은 것 하지 말고 트윗으로 뭐 푸틴이나 김정은을 기분 내키면 칭찬하고 영광이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하지 말고 어떤 외교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물론 미국의 여러 행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몇 개의 옵션이 있으니까 뭐 외무부 장관 출신이니까 외교를 제일 위에 뒀고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강화하고 중국도 계속 압박하고 뭐 다 하는 얘기예요.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미국의 그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의 역할이 별로 없다. 국무부 예산 삭감 이것에만 집착하는 것 같다. 처음에 좀 기분 나빠했었어요. 그러다가 어차피 대통령이 한 예산 삭감이니까
예산 삭감한 것 자체를 방어하는 데만 이 사람 주력하는 것 같다. 그래서 국무부의 목표는 효율적으로 일하는 거다. 이런 얘기 뭐 하면서 국무부가 이제 해외에 여러 가지 그 자선 사업 같은 것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지금 줄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은 뭐 지원을 괜히 했겠어요. 뭐 미국의 이상을 심기 위해서도 했지만 이해를 심기 위해서도 했을 겁니다. 그럼 미국의 이상도 줄어들고 해외에 퍼지는 게 이해관계도에서도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돈 안 쓰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얘기하기를 제임스 마티스 그 국방장관이 지금 국무장관이 오랜 동안 그 공백기였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국무장관에 앞서서 국방장관이 먼저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그래도 외무장관이 먼저 와야지 국방장관이 먼저 온 건 한국을 우습게 취급한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국무장관이 그 선임되지 않았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국방장관이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겸직 그렇죠. 예, 힐러리 클린턴 말이 맞네요. 겸직했었을 때가 이제 한국을 방문했었을 그때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국방장관은 외교에는 능숙하지 않은 사람이다. 게다가 워싱턴에서는 그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도 뭘 모르는 데다가 참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트위터는 집어치우고 외교적인 협상을 해라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아주 현명하고 현명한 그런 그 외교적 중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즘 그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푸틴의 영향력도 조금 커지는 것 같잖아요. 다 한 발짝씩 다 들여놓고 있어요. 근데 한 발짝씩 다 들여놓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들여놓는 사람들도 있고요. 앙겔라 머켈을 포함한 유럽 같은 국가, 일본 같은 국가는 우리가 좀 뭔가를 해야 되겠네 이참에 하는 생각이 있을 테고 뭐 블라디미르 푸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과거의 영광에서 지금은 조금 뒤로 물러나서 넘버 원이 미국, 넘버 투가 중국이라고 하지만 러시아도 지금 만만치 않잖아요. 경제적인 성장 이런 것을 보면은 그래서 러시아가 계속 이제 그 북한과의 국경에 있는 그쪽의 사람들은 뭐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몇천 명이나 철수를 시키고 이쪽 안쪽으로 들여오라고 강제 소개령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 쭉 그 군을 배치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또 하나 한 얘기가 이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을 좋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처럼 그 권력을 갖고 싶어 한다. 폭력과 모욕의 캠페인을 한 사람이 트럼프 캠페인인데 나는 여태까지 미국 대통령 캠페인을 하던 사람 후보 가운데서 그렇게 폭력적인 말과 모욕적인 말과 그런 또 캠페인을 어떤 때는 뭐 부추기기도 하는 듯이 누가 당신 그렇게 하면 뭐 때리세요 변호사 비용 내가 낼게요 하고 본인의 지지자에게 얘기하고 뭐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 푸틴이 트럼프가 처음인데 이 트럼프는 푸틴처럼 모든 것을 장악하고 도대체 힘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없는 그 푸틴처럼 되고 싶어 한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언론 이코노미스트가 전한 미국의 재단의 문제를 좀 오늘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이제 날마다 오늘의 미국에서는 급히 들어오고 있는 뉴스를 전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못 전해드리는데 이코노미스트가 정리를 좀 최근 것을 예로 들어서 했기 때문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한국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 수많은 재단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남북한 이슈 같은 것을 미국의 외교 정책과 연관시켜서 연구를 하는 재단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사업, 기후변화, 뭐 물건, 사람의 건강, 환경에 대한 싱크탱크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그 싱크탱크 이름이 뉴 아메리카 파운데이션이라는 싱크탱크예요. 뭐 비교적 그다지 뭐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한 15년 정도 됐는데 이 뉴 아메리카 파운데이션이라는
띵크탱크에서 베리 린이라는 디렉터가 15년을 이끌었어요.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하나의 재단에 많은 그 관련 부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동안 담당했었던 15년 동안 그 부처는 오픈마켓이라는 오픈마켓 팀의 프로그램의 팀장이었습니다. 디렉터였습니다.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근에 독점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규제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뭐 독점하는 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연합이 구글에 그 독점이다, 우리 이쪽에 와서 27억 달러 벌금을 내게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베리 린이라는 디렉터가 이건 아주 잘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구글이 이 뉴 아메리카 파운데이션의 기부자이거든요. 그것도 100만 달러, 200만 달러 기부하는 게 아니라 2100만 달러나 기부를 한 곳이 구글인 겁니다. 그래서 당장 구글의 그 모 회사 그 회장인 에릭 슈미츠가 이 뉴 아메리카 파운데이션의 그 전체 그 회장 여성이에요. 그 여성에게 전화를 걸고 뭐 구글의 로비스트도 전화를 걸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뉴 아메리카 파운데이션에서 이 오픈 마켓 팀 분리시켜라. 그 사람 그리고 이 뉴 아메리카 파운데이션에서 무슨 뭐 멤버의 이름 그런 곳에서 그 베리 리는 지워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이 2,100만 달러나 돈 주는 사람인데 어떡합니까? 이 재단의 회장이 결국은 그렇게 분리를 시켰고 이 베리 린의 이름을 내려버렸습니다. 이틀 뒤에 그렇게 다 해버렸대요. 그 오픈마켓이라는 완전히 구분을 하고 지금은 뭐 완전히 달라진 곳이 돼서 이 사람이 거기와는 인연을 끊었을걸요. 이것이 이제 스캔들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알려졌으니까 이 베리 린이라는 사람이 또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러한 연유로. 그리고 가만히 있거나 말거나 다 알려지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재단의 프레지던트도 앤 마르스 슬라우터라는 이 프레지던트도 굉장히 그 학계에서도 CEO고 프레지던트고 하는데 학계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크레딧도 많이 깎아 내려졌죠. 구글에서 돈 받는다고 구글이 시키는 대로 하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사실은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잡지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하기를 한 달 전에 이제 이메일이 새어나와서 알려진 건데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가 미들 이스트 인스티튜트에 2천억 달러를 비밀리에 기부했답니다. 이건 또 비밀리예요. 미들 이스트 인스티튜트가 굉장히 이제 존중받는 재단인데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 그 국가들에서 여기에 돈을 낸 것은 결국은 그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의 좋은 말을 발표를 해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또 지난해에 뉴욕타임스가 쭉 조사를 해서 보도한 거 보면은 브루킹스 재단 하면은 미국에서 뭐 앞서가는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죠. 좀 약간 그 좌측이요. 헤리티지 재단과는 달리 좌측이라고 하는데 이 브루킹스 재단이 레나 코퍼레이션이라는 데서 돈을 받은 겁니다. 이 레나 코퍼레이션이 주택 건축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결국은 브루킹스 재단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이 주택 건축 회사의 이득을 대변했다 하는 스캔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역시 그 좌측에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The Center for America 프로그레스자가 들어가네요. 여기도 이제 그 비밀리에 기부금이 들어갔고 그 기부금을 비밀리에 준 그 주체를 위해서 이해를 대변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점은 아주 유명한데 저도 요즘에 이제 텔레비전에 나와서 헤리티지 그 파운데이션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여기 코리안 아메리칸도 있고 하는데요. 좀 지나쳐요. 네. 이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달리 굉장한 그 보수, 한때는 그랬죠. 굉장한 그 보수가 됐건 진보가 됐건 정말 믿음이 있고 이해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과 합리성을 가지고 그 지켜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존중받아야지 되고 서로 이런 보수와 진보가 대화를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브루킹스 재단과 함께 서로 반대쪽에서.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미국에서 이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은
재단은 캠페인 그룹처럼 돼버렸거든요. 왜 이 재단이 캠페인 그룹처럼 돼버렸겠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돈을 주는 그 돈을 받고 다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또 그 경제 정책의 그 싱크탱크인 그 피럴슨 인스티튜트가 있는데 이 피럴슨 인스티튜트는 최근에 3명의 연구원을 해고해 버렸습니다. 우리 띵크탱크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는 이유인데 역시 이제 연구기금 받아서 연구하고 이해상충 같은 것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을. 그래서 미국이 지금 참 이 띵크탱크가 어려운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띵크탱크는 대학과는 달리 거대한 기부를 받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죠. 대학 같은 경우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으면 예를 들면 USC 같은 경우는 조지 루카스 감독이 USC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기부를 많이 해서 뭐 루카스 무슨 뭐 필름이 점점 그 USC가 좀 강해지고 있고요. 돈을 많이 들이니까요. 또 루카스 빌딩도 있고 뭐 또 하버드 같으면 뭐 하버드의 출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동문들이 뭐 미셸 오바마, 버락 오바마 다 하버드 법대죠. 지금 그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도 하버드 법대죠. 그렇게 따지면 뭐 그 부동산 공부한 그 펜실베니아에서 유펜에서 누구죠? 더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도 거기 부동산 학과에 얼마나 많이 돈을 또 기부하겠어요. 그래서 대학교는 동문들도 있고 또 뭐 연례 행사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큰 돈을 많이 기부를 받는데 재단은 대학의 인다우먼트처럼은 못 받으니까 이렇게 기업에서 받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브루킹스 재단이 뭐 1년에 뭐 1억 달러 이상을 쓴다고 하니까 정말로 뭐 대단한 것이죠. 근데 그래서 저는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항상 때로는 말씀 안 드릴 때도 있고 말씀드릴 때도 있지만 이 뉴스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하는 것을 봐야지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이 뉴스를 발표를 했느냐에 따라서 팩트 자체는 어디나 다 똑같으니까 팩트는 쓰고 그 해설 비슷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을 감안을 하고 봅니다. 이게 이런 성향이지 저런 성향이지 하는데 미국의 이 재단이 기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상충 때문에 신뢰가 과거보다는 너무나 많이 떨어졌다 하는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 오늘 미국 토요일인데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그리고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내일은 이제 위켄드 리뷰를 지금 좀 했잖아요. 하면서 새로운 뉴스를 첨가하는데 아마 제가 내일부터는 위크 어헤드 어떠세요? 들으시기에 이제 내일이 미국이 일요일이고 뭐 한국과 다른 나라는 월요일일 경우가 많은데 그 앞에 한 주일을 대강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죠. 당연히 대강 미국이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둬야지 되겠다 하는 위크 어헤드를 제가 좀 내일부터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즐겁게 지내세요.